우리가 알던 프랑스 혁명은 자유를 외치는 민중의 함성이었죠. 왕을 단두대에 올리고 귀족이 몰락하고 평등을 외친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세운 이야기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1789년 프랑스 국민들이 왕권의 상징이던 바스티유 감옥을 무너뜨린 이유는 사실 자유의 갈망이 아니라 무너진 경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몬 건 굶주림이었고 그 배고픔의 근본 원인은 화폐의 붕괴였습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유럽의 패권국이었습니다. 루이 14세의 시대, 그들은 예술과 군사, 문화 모두에서 유럽의 표준이었죠. 하지만 그 영광은 빛 위에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프랑스는 100년 동안 거의 모든 전쟁에 끼어들었어요. 스페인 왕위 계승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쟁, 그리고 바다 건너 미국 독립전쟁까지. 전쟁은 승리를 남겼지만 그보다 훨씬 큰 이자 청구서를 남겼습니다. 1780년대 후반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40억 리브르를 넘어섰죠. 국가 수입의 절반이 이자 상환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왕은 여전히 베르사유의 거울궁전에서 연회를 열었고 귀족은 사냥과 무도회에 세금을 썼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늘 같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도 늘 같았죠. 성직자와 귀족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담은 평민, 즉 제3신분의 몫이었어요. 인구의 97%가 전체 세금의 90%를 냈습니다. 농민은 교회에는 11조를, 국가에는 인두세와 토지세를 냈죠. 심지어 빵을 굽는 오븐에도 세금이 붙었습니다. 한마디로 프랑스의 조세제도는 봉건제의 얼굴을 한 세금 공장이었어요. 위에서는 화려한 궁정이 춤추고 아래에서는 국민이 빚의 이자를 갚았습니다. 프랑스의 재정은 국가가 아닌 왕 개인의 금고에 묶여 있었습니다. 국채 역시 루이 16세의 이름으로 발행되었고 결국 왕의 신뢰가 흔들리자 국가의 신용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루이 16세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몇몇 재무장관은 귀족 과세를 주장했지만 귀족과 성직자들은 이를 특권 침해라며 거부했죠. 개혁은 번번이 좌절됐고 국채이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1789년 여름, 프랑스는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국채 이자 지급이 중단됐고 재정장관은 해마다 교체됐죠. 왕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국민은 이미 납세 능력을 잃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75년 만에 3부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논의하려던 회의는 곧 권력을 뒤집는 자리로 바뀌었죠. 그날 이후 국가 신용의 주체는 왕이 아니라 국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자유와 평등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이미 파산 상태였습니다. 국채 이자는 끊기고 세금은 거치지 않았죠. 그때 정부가 꺼낸 마지막 수단이 바로 아시냐, 종이화폐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교회 재산을 몰수하여 그 토지를 담보로 발행한 5% 이자의 공채, 즉 토지 채권의 일종이었어요. 형식상으로는 채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처럼 유통되기 시작했죠. 초반에는 잠시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에 혁명 정부는 국가의 신용이 종이 위에서 부활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발행량을 늘렸고 교회 재산은 금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담보가 사라지자 아시냐는 단순한 종이로 전락했어요. 1791년 이자 지급이 끊기며 금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아시냐는 더 이상 공채가 아닌 종이 화폐로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혁명정부는 조금만 더 찍으면 버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고 불과 몇 년 만에 발행량은 10배로 불어났어요. 1793년엔 시중에 35에서 40억 리브르가 풀렸습니다. 국민은 점점 그 종이를 믿지 않았어요. 국가의 돈은 넘쳐났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었죠. 프랑스의 통화는 이미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외부에서 왔습니다. 1793년 영국은 전쟁을 선포하고 비밀리에 아시냐를 대량 위조해 대륙에 살포했습니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무기, 바로 가짜 돈이었죠. 그 순간 프랑스의 경제는 총이 아니라 인쇄기로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위조된 화폐가 시장에 퍼지자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했고 결국 모든 지폐가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목적은 단순한 금융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혁명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려 내부 분열을 유도했죠.
통화 불안은 곧 식량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 거리의 분노는 다시 정치 위기로 번졌습니다. 1795년 파리의 빵 한 덩이 값은 혁명 전보다 50배 이상으로 치솟았죠. 신용은 완전히 붕괴했고 정부의 통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량이 늘수록 국민의 신뢰는 빠르게 사라졌고 그 신뢰의 붕괴는 결국 정치의 붕괴로 이어졌어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였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이상을 믿었습니다. 사람이 평등하다면 시장도 평등해야 한다. 그는 가격 통제법을 시행했지만 시장은 곧 공포 속에 얼어붙었습니다. 생필품의 가격이 법으로 묶이자 시장에서는 거래가 사라졌어요. 결국 자유를 외치던 혁명은 공포 정치와 배급 경제로 바뀌었죠. 이 법은 이상으로는 평등한 시장을 만들려는 시도였지만 현실에서는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았어요. 가격을 억누르면 공급이 줄고 물건은 더 귀해진다는 경제의 단순한 원리를 혁명 정부는 끝내 무시했죠. 그 결과 부자는 금을 감추고 가난한 자들만 굶주렸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가격 통제는 단지 실패한 경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장에 대한 불신이 국가의 통치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신뢰가 사라진 사회에서 자유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었고 공포와 통제가 새로운 질서가 되었습니다. 1794년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휘두르던 단두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상은 함께 무너졌고 부채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러나 혼돈 속에서도 질서는 태어납니다. 1799년 나폴레옹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손댄 건 총칼이 아니라 바로 장부였습니다. 무너진 신용을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혁명의 완성이었죠. 이듬해 그는 프랑스 은행을 세워 왕의 신용을 제도의 신용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돈의 가치는 권력이 아닌 시스템이 보증했어요. 금과 은의 가치를 기준으로 발행을 제한하고 세입으로 전쟁 비용을 충당했죠. 그의 제도 아래 프랑스는 처음으로 돈이 아니라 신용으로 움직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금 체계도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귀족의 면세 특권을 폐지하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하도록 했어요. 이때 도입된 것이 바로 직접세와 간접세의 분리입니다. 직접세는 토지, 소득, 자산 등 보이는 부에 부과했고 간접세는 소금, 술, 담배 등 소비재에 붙는 세금이었죠. 이 구조는 세입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조세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부자는 재산으로, 서민은 소비로 세금을 내면서 모두가 국가 운영의 공동 책임자가 된 셈이었죠. 그리고 1807년 그는 회계심의원을 설립합니다. 이 기관은 오늘날의 감사원에 해당하며 모든 행정기관의 세입, 세출을 감시하고 결과를 공개했죠. 그는 각 지방의 세입과 지출을 중앙정부에 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했고 현금 흐름을 주 단위로 통제했습니다. 이 체계 덕분에 프랑스는 적자 없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죠. 국가의 모든 지출은 이제 법정 예산 안에서만 허용되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용의 제도화, 즉 한 개인의 신뢰에 의존하던 왕정 재정을 시스템의 신뢰로 바꾼 구조적 혁명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총으로 제국을 세웠지만 그 제국을 지탱한 건 총이 아니라 계산서와 잔액표였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화폐 발행을 제한했고 군사비는 세입 범위 안에서 충당했습니다. 이것은 18세기 국가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재정 운용이었어요. 그의 체계 덕분에 프랑스는 1800년대 초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재정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의 프랑스는 그때와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죠. 국가 부채가 GDP의 110%를 넘고 재정 적자는 매년 반복됩니다. 200년 전 나폴레옹이 세운 신용의 제도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 제도를 지탱하던 절제와 책임의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당시 프랑스가 신용으로 제국을 세웠다면 오늘의 프랑스는 부채로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셈이죠. 프랑스는 더 이상 왕의 나라가 아니지만 여전히 신용의 나라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